내일이면요,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지 정확히 14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연평도를 겨냥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위협은요,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는 북한이 말하지 않은 14년 전 연평도 포격 도발의 진실, 그리고 또 북한이 연평도를 노리는 진짜 속내는 뭔지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임철구 연구원님, 일단 14년 전 그날 연평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예. 제가 그때 1사단에서 대대 정복과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군 복무 중이셨군요. 네네. 예. 그런데 2010년 11월 23일 14시 34분에 예. 당시에 해병 연평부대는 대대 ATT, 그러니까 전술훈련평가죠. 이거를 겸한 정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훈련이 종료되고 나서 4분 뒤에 14시 34분부터 46분까지 무려 16분 동안 북한군이 개머리, 가일도, 무도 일대에서 해안포와 방사포를 동원한 대대적인 포사격을 가해왔습니다. 무려 150발을 넘게 사격을 했고요. 그중에서 60발이 군부대와 민간지역에 낙탄을 했고 90발 정도는 해상에 떨어졌어요. 예. 장약 불량이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이후에 14시 36분에 비상대기 중이던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이 각 4대씩 이렇게 해서 인근 해역에 전개를 했고요. 6.25 진지에서 대피하고 있었던 K9이 그때까지 이제 장병들이 반격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19시 39분부터 46분까지 해병대 사령관 지시에 의해서 예. 자주포를 야외 포상으로 끄집어내서 방어를 하고 반격을 가할 준비를 합니다. 47분부터 15시 15분까지는 28분 동안 우리 연평부대가 K9 자주포로 북한의 무도, 해안포 중대를 대상으로 50발의 대응 포격을 실시를 했고요. 이 대응 포격에 걸쳐서 하기 전에 2번에 거쳐서 경고 통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시 12분부터 41분까지 다시 북한군이 2차 포격을 가해왔습니다. 2차 포격을. 그렇습니다. 그 2차 포격한 것 중에 20말 정도가 우리 레이더와 연평부대 지휘소 일대에 낙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쯤 되면은 우리 TPQ-37 레이더가 이제 고장에서 복구가 되면서 개머리곶 일대에 있는 적의 전개해 있던 방사포 진지들을 탐지해냈거든요. 그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반격을 가했습니다. 네. 우리 K9 자주포가 30발에 이르는 반격탄에 타격을 했고 15시 42분부로 북측의 포격이 멈추자 우리 해병대도 포격을 멈추고 서로 쌍방 간의 포격이 이제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도 굉장히 긴박합니다. 영상으로도 한번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연평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 15시 50분. 지금 아직까지 지금 산에서 불이 나고 있으며 지금 사람들은 방공석에 있고 지금 곳곳에서 포성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연기 때문에 지금 맥힌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가 다 연기로 뿌옇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네, 참 영상만 봐도 섬 곳곳에서 검은 연기들이 솟구쳐 오르는 게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연평도 주민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는 사실 짐작이 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실 민간인 피해들도 꽤 있었잖아요.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민간인들이 느꼈을 공포가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민간인이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군인도 2명이 사망을 했고요. 부상자는 민간인 군 합쳐서 19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좀 전에 임철균 의원님 설명을 주셨습니다만은 1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170여 발을 바다에도 떨어졌지만 육지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민간인 지역까지 포격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보았습니다만은 그 시간 즈음이 육지에서 이렇게 배가 접근하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이 많이 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선박장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나마 피해가 덜했지 그러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대응에 바로 나섰다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K9 자주포 수십 발로 대응 발사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북측의 피해도 상당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당시에는 예. 국회나 여러 곳에서 북측의 피해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예. 군 왜 이 정도밖에 대응을 못하냐라는 질책이 나왔지만 이후에 포탄이 낙탄한 지역과 적 자주포, 방사포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 방사포가 전개된 지역들을 분석을 예.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은 무도 해안포 중대에 낙탄돼 있는 곳들입니다. 노란색 원들이 K9 자주포의 포탄이 낙탄된 지역인데 막사 근처에도 근탄이 떨어지고 일부 군시단은 직격을 맞았어요. 그래요. 예. 저 자주포 155mm 포탄의 살상 반경이 50m입니다. 무슨 말이냐? 50m 안에는 가루도 남지 않고 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위험 반경은 200m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개머리곶 일대에 낙탄한 사진인데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적 방사포 6문이 전개되어 있던 방사포의 진지고 그중에서 3개가 뒤쪽에 그을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3문 정도가 사격을 한 겁니다. 6문 중에 나머지 3문은 사격이 실패한 것 같아요. 기능 고장이 난 것 같고. 그런데 저 빨간색 원이 우리 K9 자주포의 155mm 포탄이 낙탄한 건데 아까 살상 반경 50m, 위험 반경 200m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진지 근처에 떨어졌거든요. 네. 저렇다는 얘긴 저 방사포 한 문당 6명의 병력이 있어야 되고 사격 지휘소에 있는 포대장을 포함하면 한 40명 정도가 저기 있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전멸 혹은 전멸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 피해, 그러니까 물리적 피해까지 상당히 입었을 거다라고 군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뿐만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도 심리적 타격을 상당히 입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저 화면에 나온 저 K9인데요. 예. 저게 명령을 받으면 1분 내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5촌의 급속 사격으로 3발이 사격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3분 동안 분당 6발을 사격이 가능해요. 지금 우리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살상 범위를 가진 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K9은 가성비로는 세계 최고예요. 더 비싼 것들 뭐 있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 때 그 위력. 그러니까 인민군은 포를 쏠 때 1시간 동안 170발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하면은 수분 내에 집중적인 사격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포탄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TOT 사격이라고 그래서 동시에 한 문에서 3발을 쏘면 동시에 떨어지는 사격도 가능하거든요. 예. 공포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뭐 확인은 안 됐지만 들리는 얘기는 막대한 피해 때문에 의무 헬기도 여러 대가 왔다 갔다 하는 설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도발하는 게 아니고 도발로 인해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한미나 한국군이 훈련을 하면 예를 들면 이 과거 팀 스피릿 훈련이나 아니면 한미연합 훈련을 하면 전방에 있는 북한군들은 총알을 다 회수합니다. 사고 칠까 봐. 네. 그럼 우발적 충돌로 가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력 충돌을 북한이 오히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쏜 포가 저렇게까지 위협적일 수가 있구나라는 걸 실제로 알게 됐고 그것들이 북한군과 주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면서 좀 심리적인 타격으로 이어졌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그렇죠. 정밀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의 포사격을 하면은 차량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네. 출렁거리거든요. 그럼 다시 자리를 잡고 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근데 K9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예. 저게 완벽한 기술을 구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 이 화력이라는 게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아무런 미동이 없어요. 저 어마어마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예. 드리자면 아까 화면에 나왔던 원들이 저게 그 방열에 있던 방사포 진지들하고 거의 수평으로 떨어졌거든요. 편각 편차가 전혀 없다. 근데 네. 그 와중에 사각 편차만 약간 발생했다. 요 정도 수준인 건데 저 화면인데 저거는 양궁으로 비유하면 네. 10포인트 안에 렌즈가 있지 않습니까? 예. 렌즈를 화살에 맞췄는데 그 맞춘 화살을 다시 화살이 또 가른 걸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카탈로그에 제시되어 있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공선오차 안으로 들어온 네. 거죠. 저 방사포가 전개하는데 8분 정도 걸리거든요. 예. 네. 그런데 쏘고 그 사격 시간과 우리 K9이 반격을 한 시간이 8분 정도가 겹칩니다. 다 쏘고 철수하려고 해도 한 4분 정도는 시간이 겹치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죠. 분명히 전면했을 걸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물리적, 심리적 피해도 상당히 컸을 거다. 이게 전문가분들의 분석이신 건데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연평도 포격 전사자의 어머니는 땡땡땡땡땡땡땡 좀 길죠? 예. 이 되었다. 네. 7글자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좀 긴 것 같은데 네, 바로 답을 말씀해 주시죠. 바로 예. 보훈 심사위원장입니다. 보훈심사위원장이요. 저 당시에 아까 이제 예. 제가 전사자 2명 있다 말씀드렸는데 예. 전사자 중에 서정우 하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시는 분이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이신데요. 예. 당시에 서정우 하사가 직전에 그 휴가를 받아서 그 육지로 휴가를 나가려고 하던 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포격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바로 선착장에서 복귀를 했거든요. 예. 근데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친구들이 SNS 상에다가 지금 난리가 났던데 정훈 혹시 너 아니지? 라는 그게 남아가지고 네. 굉장히 좀 안타깝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어머니께서 그 이후에 결국은 보훈 심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셔가지고 사실 저 자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그 보훈 대상자를 예. 이제 판별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까지 이제 가셨죠. 네, 보훈 가족이 이 보훈심사위원장에 임명된 건 이번이 첫 처음이라고. 사례라고 예. 네, 하는데 이렇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 당시 북한의 포격 도발은요 6.25 휴전 이후에 민간 지역에 대한 첫 군사적인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외신들도 긴급 타전할 만큼 일촉즉발 확전 위험의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면 이걸 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대체 왜 연평도를 노렸을까? 관련한 주장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우리 군대는 신성한 우리 영해에 감히 포탄을 날린 적들의 진지에 12개의 불소나기를 쏟아부었습니다. 적들의 포대에 대한 무자비한 명중 타격으로 징보를 가했습니다. 적들의 해안포 기지가 완전히 불바다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은 우리의 영해에 감히 남측이 포탄을 날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북한의 주장은 진짜입니까? 아니 사실관계가 좀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초반에는 우리 그 호국 훈련 기간 중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국방부 측의 그 이후에 발표를 보면은 그것도 아니었고 그냥 통상적인 사격 훈련이었다 이런 네.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우리가 사격을 할 때 포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쪽으로 향한 것도 아니고 연평도에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바다를 네. 향해서 남쪽으로 향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그 네. 증거도 다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통상적인 훈련이고 또 남쪽을 향해서 훈련한 거다 이런 건데 그럼 북한이 이렇게 자신들의 영해를 향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좀 복잡하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예. 정전협정에 따라서 육상에는 경계가 그어졌어요. 네. 합의했어요. MDL입니다. 군사국에선. 그리고 한강하고는 중립수역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합의했어요. 네. 근데 동서에는 합의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유엔군 사령관 측에서 북방 한계선 이 이상은 올라가서 해군 작전을 하지 말자라고 거는 게 바로 북방 한계선이에요. 동해는 일직선이죠. 섬이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LL. 그렇죠. NLL. 예. 그런데 서해는 복잡해서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그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이 처음에 그걸 좋아했어요. 왜냐? 우리 북한은 해군력이 없으니까 네. 이 연합군 한미 연합군의 해군력이 북한으로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즐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배가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연평도 병영도가 북한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거는 불법 무법이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얘기했잖아요. 이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NLL은 불법 무법이다. 0.001mm로 침범하면 전쟁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정 수역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 연평해전이 있었죠. 연평 1, 2차 해전, 대청. 그러니까 저거군요. 저게 예.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해서 빨간 선은 자기들이 거는 북한이 선이고. 주장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러나 북방 한계선은 그동안 북한도 인정해온 선이에요. 네. 그동안 오히려 그걸 즐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저 선을 보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저렇게 빨간 선을 주장하면서 저게 자기들이 해상 경계선이고 예. 여기 안에서 포격을 했으니 자기들의 영해에다 포격을 했다. 이렇게 떼를 쓰는 거죠. 그렇게 떼를 그래서 쓰는 거군요. 예. 연평해전 1차, 2차 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경, 천안함 폭진까지 계속해서 분쟁 수역화를 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연평도 도발은 저 북방 한계선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최소한 분쟁 수역화하는 데는 성공했죠. 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선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북한의 딜레마는 뭐냐면 지금도 이제 GPS 교란 같은 거 하거든요. 네.
저 선을 무력화하고 자기들이 거는 선을 가고 싶은데 문제는 북한의 해군력이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해안포 사격 연평도에서 드러났거든요. 전력 차이가. 근데 그러니까 저게 또 이제 북한의 딜레마죠.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는 또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루어졌던 건지도 사실 궁금한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게 김정은의 특별 지시였다는 증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북한군 내에서도 예. 대대적으로 그에 관련해서 교육훈련 영상, 정훈 공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장병들 정신교육도 시켰고요. 그래요? 예. 특히나 탈북하신 분 중에 정찰총국에서 근무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대좌예요. 꽤 높은 계급으로 근무하셨어요. 네.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은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 교보대로 써라 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 나오고 나서 뭐 몇 개월 뒤에 실제로 영상이 만들어서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지금 화면에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천안함 관련해서도 우리 천안함이 쪼개지면서 그 밑에 어뢰를 쥐고 있는 손이 그려져 있고 네. 그 밑에 덤벼들면 담매라고 써져 있는 포스터도 만들어서 군부대에 게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비록 저 당시에 조선 뭐 노동당 뭐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예. 인민군 대장 직책을 달고 있지만 아무런 실적이 없잖아요. 자기들 네. 아버지랑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아버지의 선군 정치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저런 도발을 기획, 획책한 것으로 보여지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게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인해서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인 건데 이걸 수행한 게 북한의 정찰총국인 거잖아요. 어떤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도발의 주범이 김정은이라는 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정찰총국이 200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노동당 35호실, 네. 작전국, 인민군, 정찰국 세 개를 통합을 한 방대한 조직으로 만들어졌고 초대 정찰총국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성 김영철입니다. 네. 근데 200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천안함 북침, 연평도 포격 도발, 예. 목함지뢰 이걸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찰총국은 북한의 전방에 4, 2, 5, 1 4개 군단이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 전방 군단장은 DMZ나 NLL에서 작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도발은 누가 하느냐? 바로 정찰총국이 담당합니다. 네. 근데 정찰총국을 김정은이 2009년에 후계자로 등장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만든 게 정찰총국이라는 평가가 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의 주의하에 정찰총국이 그 대남 도발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김영철 강성 뒤에는 김정은이 있고 예. 김정은이 명을 받아서 도발을 했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은 이게 사실 우발적인 공격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도발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상 NLL 침범 주장도 일종의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한 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합니까? NLL 책임 전가뿐만이 아니고 지금 김정은이 지난해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예. 자기들만의 영토 영해를 규정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영토는 뭐 문제가 없죠. MDL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한강하고 중립지역도 문제가 없거든요. 동해 NLL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서해 NLL은 이 우리가 거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국경선이 완벽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을 간주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 상태인 거죠. 김정은 말대로 하면. 네. 그럼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해야 되는데 해군력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전력이 없으니까 하는 게 이제 GPS 교란, 네. 쓰레기 풍선 이런 회색지대 도발을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김정은이 한 말이 있잖아요. 전쟁을 간주한다고. 네. 그 모종의 도발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대응을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굉장히 위협적인 도발이 계속될 수도 그렇죠. 있다 이런 설명이죠. 저 그림 예.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게 예. 연평도 포격 도발 계획도를 지금 가지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보여줬어요. 그래요.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군이 뭐 저기 나오네요. 예. 연평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본인들의 전력의 우위를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싶은데 네. 우리 군이 대응을 하니까 예.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박사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뭐 제2의 연평도 사건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을 설명을 해주신 건데
네, 그러면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위협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북한의 도발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도 계속해서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보면요. 네, 지난해 2월에 조선중앙통신에 나왔던 설명입니다. 한번 보면요. 네, 김정은은 연평도와 백령도를요 이렇게 콕 집어서 언급을 하면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날 이게 해상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당초 국경선 같은 경우는 또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뜻했었는데 이거를 서해까지 끌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니라 이 교전국 관계로 명확히 하면서 연평도와 백령도를 다시 콕 집어서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네, 지난달 노동신문인데요. 이 대놓고 이렇게 연평도를 언급했습니다. 노동신문에선 이 연평도 포격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도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는데 화염에 휩싸인 연평도는 문자 그대로 불바다 천지. 그러면서 도발자들에게 차려질 것은 수치스러운 패배와 죽음뿐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이 경고가 나온 게요.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을 한 뒤에 경의선 도로를 폭파한 뒤에 나온 발언이어서 이게 제2의 연평도 도발을 감행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임영곤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북한의 모든 발언은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략 전술에 근거해서 합니다. 네. 북한이 어딘가에서 뭔가를 강조하면서 저렇게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거나 또는 반드시 도발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신경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면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연평도 포격을 저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금 현재 강화되어 있는 자산들도 아까 화면에 나왔던 북한의 어떤 연평도 화력 타격 계획에 의하면 네 방향에서 연평도를 화력 타격하겠다라고 본인들은 이제 작전 계획을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을 보면 네 방향인 문제가 아니라 황해 북도 이북까지 전부 초토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기서 북한이 정말 포병 대 포병, 화력 대 화력으로 우리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드론이나 지금 조 박사님께서 잘 짚어주셨던 그런 회색시대 전략 전술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다른 곳에서의 기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대비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평도 이렇게 북한이 노리는 이유를 한번 좀 더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쯤에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퀴즈를 드리면요. 연평도는 북한에게 땡땡땡의 무엇무엇다. 땡땡땡의 무엇무엇다. 네. 네, 오늘은 퀴즈가 좀 어렵네요. 어려운데 답을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자, 목구멍의 비수다. 목구멍의 비수요? 무슨 네. 뜻이죠? 저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2007년도에 당시 이제 그 국감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해군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송영무 대장이 바로 이제 저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그 서쪽의 5개의 섬, 연평도, 백령도 이런 섬이 중요하냐면은 백령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령도는 북한 입장에서 옆구리의 비수, 그리고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죠. 그러면 굉장히 이 전략적인 요충지다. 그래서 북한도 여기를 어떻게 보면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럼 만약에 연평도를 비롯한 이 서해 5도가요. 북한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가 버팀으로써 북한의 서해 함대가 남하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북한의 그 해상 저격 여단이라든지 서측방으로 돌아서 들어올 수 있는 김포방도 축선을 통제하고 있는 해상 교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정면에서 공격해오는 2집 단군, 5집 단군, 1집 단군과 교전을 하면서 좌측방에서 우회에서 상륙을 기도할 인민군 4군단과 해상 저격 여단의 상륙까지도 제2전선이 펼쳐지는 것도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위협이 사실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도발로도 위협이 이어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저 연평도를 실제로 무력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어요. 원래는 그 조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예. 해전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1연평해전, 제2영평해전, 대청해전 등의 해전을 먼저 시작했는데 예. 안 되거든요. 현대화된 한국군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교훈을 얻고 나서 그러면 포병 화력이 우리가 더 우세하니 포병 화력 한번 때려보자 라고 연평도를 때렸다가 본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RFA의 보도에 따르면은 인민군 4군단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뭐 경계에 가까운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방어 진지를 막 대대적으로 축성을 하고 그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그 이후에 교훈을 얻어서 정면으로 화력전을 전개하는 것은 불리하다. 내 방향에서 화력 타격을 실시해야겠다. 예. 그래서 전진 배치되어 있는 갈도에 122mm 방사포도 전개시켜 놓고 해안포도 더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적 화력의 우세로 기습적인 타격을 가야겠다. 내 방향에서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저 서북도서 방어사령부를 만들면서 합동전력을 구축을 해놨거든요. 저기 서북도서 특히 연평도에는 기존에 6문이었던 K9이 지금은 12문이 가 있습니다. 네. 천무 단연장 로켓도 가 있고 그 천무 단연장 로켓에는 KT즘 전술탄도탄을 꽂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강령반도가 문제가 아니라 평양 이남에 있는 모든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백령도에서는 백령도에 배치되어 있는 천무로 사격을 하면 평양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 연평도, 백령도를 어떻게든 무력화시켜야겠는데 사실 방법은 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설명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게 저 연평도 포격을 소행이 정찰 총국이다. 그런데 최근에 전해진 게 이 러시아 파병을 간 게 정찰 총국장이 또 파병을 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정찰 총국이 여전히 김정은 내부의 그 집권 체제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조직 같은데요. 현재 어떻습니까?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영철은 이후로 승승장구해서 예. 통전부장이 됐고 그다음에 4.27 판문점 회담 서울도 왔죠. 네. 미국도 갔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관할을 했고 김영철 수하에 있는 정찰총국 그 당시 도발했던 인물들이 모두 인민군 내에서 승승장구했다고 전언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정찰총국이 그렇게 간 것도 뭐냐면 대남 도발을 정찰총국이 하니까 현장에서 전투 경험을 축적하러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전에 여러 가지 재반 양상을 습득한 다음에 이걸 이제 대남 도발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정찰 총국은 여전히 이렇게 잘 나가는 조직이고 또 연평도를 노리는 이 북한의 위협은 여전한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몰랐던 이야기 이렇게 14년 전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식 충전이 잘 되는지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주시죠. 네, 연평도는 북한에게 땡땡땡의 땡땡이다. 네, 평론가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목구멍의 비수. 예, 목구멍의 비수다. 네, 퀴즈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또 100%로 충전됐습니다. 네,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